자, 지금부터는 오늘 보실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상드르 듀마, 아주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상드르 듀마는 바로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이 왼쪽에 있는 아버지 듀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듀마 페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듀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바로 이 알렉상드르 듀마, 아버지 듀마의 아들인 아들 듀마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알렉상드르 듀마 1세, 2세라고도 하고요. 알렉상드르 듀마 페르라고도 하고요. 이 아들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역시 이 아버지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열등감과 어떤 분노 속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이 아버지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아주 호남형이고 그 당시 파리의 사교계를 주름잡는 정말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이 너무 좀 신체적으로도 자기보다 좀 왜소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정말 호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들을 엄청나게 구박했다고 하고 별로 아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 아들도 작가가 됐습니다. 이 아들 듀마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보시게 되는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아가씨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동백아가씨의 저자예요. 자,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초상화인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인은 미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양의 미인형은 좀 아니죠. 프랑스인형 같은 뭐 이런 외모는 아니잖아요. 머리는 까맣고 눈도 아주 짙은 색이고 그리고 작은 얼굴에 좀 비정상적으로 긴 목을 가지고 있죠. 백조 같은 목. 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왜 이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 됐냐 하면 바로 이 여성이 알렉상드르 듀마 아들의 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파리의 코티잔이었는데요. 코티잔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9세기 조선시대의 기생이나 일본의 게이샤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티잔이라는 것은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듀마가 이 여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 동백아가씨 속의 주인공 이름은 마르그리트 고띠에라고 바뀌었고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고띠에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여자에 대해서 키가 상당히 크고 아주 마른 몸매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도자기 인형 같은 외모였다. 도자기로 깎아놓은 것 같은,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깔끔하고 정말 그 결함이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조처럼 긴 목이라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창백한 피부,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걸음걸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걸음걸이. 그 당시 19세기 파리 상류 사회의 남자들이 원했던 여성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정말 그 파리에서 발레가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파리에 바로 낭만 발레가 아주 유행하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남성들, 특히 귀족들이나 부르주아 상류 사회의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여성상은 바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그런 발레리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발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레라는 춤은 정말 그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춤이죠. 그래서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춤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가벼워야 됐었고요. 그리고 작은 얼굴에 긴 목, 정말 발레 의상을 입어서 아름답게 보이려면 목이 특별히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움직일 때 마치 그 발레 무용수들은 정말 요정처럼 혹은 천사처럼 이 지상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런 걸음걸이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디디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걸음걸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상, 정말 그런 상류사회의 남성들이 원했던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파리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코티잔이었다는 건데, 그럼 코티잔이 뭐냐? 자, 코티잔이라는 단어에서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COURT, 코트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는 뭐 궁정, 법정 이런 뜻이 있죠. 우리는 뭐 오늘날은 대개 이제 법정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궁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이 단어가. 그래서 18세기, 19세기 파리 상류층의 살롱에 출입하는 그런 남자들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그 남자들한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아주 풍족한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던,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 한 여자, 그러니까 뭐 1년이나 2년 한 여자하고 이제 코티잔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여자한테 드려야 되는 돈의 액수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억을 드렸다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해서 뭐 여자한테 뭐 마차도 사줘야 되고 보석도 사줘야 되고 드레스에 뭐 하인도 고용해줘야 되고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남자는, 이 상류사회의 남자는 또 다른 코티잔을 찾을 거기 때문에 집은 안 사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경제적 후원을 받고 그런 오락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코티잔이라고 해요. 이 오락 속에는 물론 이제 어떤 신체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설의 모델이 된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여자는 파리의 유명한 정치가 또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 작가 테오필 고띠에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론가 쥘 자냉,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 2세의 바로 아들 듀마죠. 아까 보셨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여자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정말 이렇게 파리의 최고의 인류 코티잔으로 성장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대개는 진짜 굉장히 아주 가난하게 뭐 고아원 출신이거나 구빈원 뭐 이런 데 출신인 그런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화술이 좋고 또 좀 글을 읽을 줄 알고 뭐 머리가 비상하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대체로 코티잔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이런 재능도 갖추고 있어야 됐었고요. 원래 이 여자의 이름은 알퐁스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알퐁스인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관의 잡일, 우산공장 노동자 이런 걸로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15살에 파리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세탁부 청소원으로 일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산업혁명기에 이제 시골에서 파리, 도시로 진출을 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알퐁스인이라는 여자가. 그랬는데 부유한 상인의 눈에 들어서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이 여자한테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마련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긴 거죠. 자기 혼자 뭔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피아노 레슨 뭐 이런 식의 코티잔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또 코티잔 학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피아노 레슨은 주로 상류 사회의 딸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딸들, 이제 뭐 재산과 교양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계층, 평민이지만 귀족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갖춘 계층을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르주아의 딸들이나 귀족의 딸들만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코티잔이 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정말 그 하류 중에 하류에 속하는 그런 여성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읽은 여성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퐁스인이라는 이름 너무 흔하니까 이름도 좀 더 귀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상류 사회의 남자들에게, 그래서 듀플레시스라고 자기의 성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성에 대한 평을 보면, 당시 그녀의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을 처음 대한 남자들은 누구도 매춘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요즘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스폰이라고 하는 스폰서 문화, 뭐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있고, 그리고 무슨 10%라든지 뭐 이런 용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사회의 상류 계층이 접하는 그런 성매매 여성일수록 성매매 여성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아주 좋은 집안의 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현대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이제 19세기의 파리에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페라가 오늘날까지도 정말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런 오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티잔이라는 여성들은 병들면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알렉산드르 듀마 2세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귀다 헤어진 이유도 알렉산드르 듀마 2세는 어쨌든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됐던 거죠. 한마디로 상류 사회에 진입해서 자기 아버지의 후광으로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마리 듀플레시스 같은 고급 코티잔, 최고의 코티잔을 만나서 연애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능력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알렉산드르 듀마 2세가 어느 날 아주 긴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마리 듀플레시스, 이 코티잔한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물러나겠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남자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굉장히. 이 여자가 알렉산드르 듀마 2세한테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후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만 더 돈이 많은 다른 남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겠죠. 이 작가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진 다음에 이 여성은 에두아르드 페레고 백작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짧았고요. 1년도 채 안 돼서 헤어졌고, 원래 폐결핵이 걸려 있었는데 이 결핵의 병세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그 감염병이 바로 결핵이었어요. 폐결핵.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와서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많은 여성들이 폐결핵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그런 아주 정말 환경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이 마리 듀플레시스처럼 정말 그 사회에서 아주 그 신분이 높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코티잔들도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공장에서 일하면 너무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작업 환경이 먼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열악해서 이제 그런 이유가 컸고, 또 이렇게 코티잔으로 일을 해도 항상 이 여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뭐 그 대낮에 어떤 사회 활동을 마치고 밤에 이 코티잔의 집에서 여는 파티에 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여러 코티잔들이 이제 자기 집에 그 사교계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를 많이 했었는데, 뭐 밤 10시, 11시, 뭐 이때부터 이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이러면서 또 그 집 안에 또 뭐 무도회장도 마련해 놓고 이래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술 취하고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방에 각각 두 사람씩 이제 들어가서 뭐 이제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몸에 피로가 누적되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 병을 얻고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남자들한테 항상 선택을 받아야 했었기 때문에요. 뭐 요즘은 그냥 뭐 자신의 개성으로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그 남자에게 선택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경쟁을 하느라고 특히 이 코티잔들은 가슴과 등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아주 얇은 옷들을 입었고요. 똑같은 실내 기온에서 남자들은 보통 연미복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완전히 목을 졸라매는 그런 옷을 몇 겹씩 입고 있는데 여자들은 막 하늘하늘한 그런 나비 같은 드레스 한 겹 입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집에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감기에도 쉽게 걸렸고 폐결핵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핵이 악화돼서 계속 피를 토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는 동안에 이제 죽음의 공포를 마치 이제 정말 환락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털어내려는 것처럼 더 열심히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는 이 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경매에 붙이고 뭐 그것으로 이제 그 빚을 청산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경매를 하니까 진짜 워낙 이 여자가 그 파리에서 유명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호기심에서 그 경매에 많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을 잘 챙기면 오히려 죽게 된다. 이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지금의 열병 같은 삶이다. 몸을 돌보는 일 따위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여자들에게나 해당된다. 남자들의 허영이나 쾌락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은 금방 버림받게 되어 있다. 요전에 2달 동안 병석에 있었더니 3주째부터는 아무도 문병 오지 않았다. 이렇게 유명한 코티잔도 이제 이런 정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면 바로 버려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귀족 부인 같은 호사를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책의 표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연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라 담 오 까멜리아라는 제목으로 바로 까멜리아의 여인,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인데요. 사라 베르나르가 주역으로 출연하는 그 당시에 뭐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죠. 이렇게 연극으로도 공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르디가 이 연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뭐 마르그리트 고띠에 이것은 이제 소설하고 연극의 주인공은 똑같아요. 파리의 코티잔 그리고 아르망 드발이라는 프로방스 출신의 청년이 이제 바로 이 연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연인은 알렉상드르 듀마 2세였는데 알렉상드르 듀마 2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정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실연을 하고 뭐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자기하고 만나서 연애했던 때가 이 여자 20살 때였는데 23살에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남자가 파리에 돌아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라는 소설이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 유명한 코티잔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쓴 건 아니고 조금 이제 가공이 있었죠. 그래서 윤색을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과 그 산업혁명이 아주 진행됐던 그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그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조건, 뭐 이런 것을 함께 이제 이 소설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슈 듀발이라는 아르망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과 연극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두 사람을 떼놓는 역할을 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는 프로방스의 세무서장이고요. 아주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아들을 파리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프로방스라는 곳은 굉장히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인상파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곳이죠. 그런데 이 프로방스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자란 이 남자애가, 이 젊은 남자가 파리로 유학을 가보니, 파리로 유학을 보낸 이유는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돈은 너무 많아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법률가를 갖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아들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사업을 더 키우는데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또 이제 뭐 파리와의 그런 이제 재계와의 커넥션도 만들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아들을 성공 출세시키려고 파리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서 살다가 이런 대도시로 가니까 얘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페라 극장을 갔는데 뭐 같이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젊은이들, 뭐 귀족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바로 이 여자를 오페라 극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코티잔들은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게 일상이었고요. 오페라 극장에 가서 항상 사용하는 그 도구가 있죠. 그 오페라 글라스라고, 오페라 안경인데요. 무대를 잘 보기 위한 안경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파리에서는 오페라 글라스를 주로 오늘 오페라 극장에 누가 왔나를 관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객석에서 서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이따 휴식 시간에 저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지 라든지 저 남자를 어떻게 유혹해 볼까,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페라 글라스를.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이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서 계속 이 여자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은데 자기한테까지 뭐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이 여자가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1년 만에 정말 이 여자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 그 코티잔의 파티에 가게 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과 이 소설을 토대로 한 연극은 그 당시 상류사회의 이중윤리,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일처제가 아주 중요한 그 기본 윤리였죠.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 결혼을 했으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 봉건주의 시대의 귀족들처럼 뭐 귀족 부인들, 뭐 귀족들 엄청나게 바람을 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도덕이라는 것은 정말 일부일처제를 확실하게 지키고 정말 다른 핏줄에게 자기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유재산의 상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실부인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면 이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추정상의 아버지일 뿐이지 오늘날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난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겉으로는 확실하게 지켰으나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바람 피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상류사회의 이중윤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윤리의 잣대가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퇴폐적인 향락문화, 신흥부르주아지의 금전만능주의, 가족이기주의, 여기서 보시면 이 아버지가 쫓아와서 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딸 혼삿길 막힐까봐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